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을 보면 좀 뭔가 다른 게 느껴지실 겁니다. 캐드가 다르죠. 캐드가 저희가 그동안 영문 버전 썼는데 한글이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보기 편해지셨네요. 거기서 이제 캐드 앞에 아이콘 자체도 좀 다를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보면 요거 2023 버전입니다. 제가 어제 컴퓨터를 아예 공초를 했어요. 노트북을. 뭐 제가 이제 단순히 공초만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고 지금 배터리도 맛이 가가지고 A센터를 갔다 와야 되는데 맘 같아서는 제가 돈이 많으면 아예 컴퓨터를 이제 새로 바꾸고 싶은데 그럴 돈은 없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여지껏 쌓여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귀찮지만 공초를 했습니다. 공초하고 그냥 지금 녹화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들만 간신히 깔아놓고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김에 캐드도 이제 최신 버전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2020 버전도 깔려 있어요. 한글 버전으로 깔려 있는데, 왜냐면 제가 실제 도면 알바나 그런 거 들어올 때는 2020을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외부 프로그램이 2020에서밖에 제가 연기동경 프로그램이 그거밖에 허용을 안 해가지고 그거 프로그램을 쓰려면 2020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20을 쓰는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강의는 최신 버전 가지고 할 거예요. 만약에 2024가 나오면은 바로 2024로 바꿔서 또 할 겁니다. 그리고 2024 나오면은 이제 캐드 기본 명령어도 이제 새 버전에 맞춰서 처음부터 다시 다 리뉴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제 노트북에는 오토데스크 제품군 외에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 하나도 안 깔려 있습니다. 하나도 안 깔려 있는 게, 실질적으로 제가 정품을 가지고 있는 게 오토데스크 제품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제가 3D 들어가면 이제 솔리드웍스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리드웍스 정품을 아직까지 제가 살 돈을 못 모았어요. 못 모아가지고 아마도 그거를 찍어야 되는 시점까지도 제가 솔리드웍스를 구매를 못 한다라고 하면은 제 말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인벤터로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찍는데 정품 아닌 걸로 찍어서 올리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그거 누가 알고 태클 거시면 제가 할 말도 없고 해서 이제 영상 찍는 거에서는 정품 아닌 거는 안 쓰려고 해요. 아예 그냥 안 쓰려고 하고 무조건 이제 정품으로만 촬영을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혹시 솔리드웍스 관계자분 계시면은 이거 보시면은 지원해주면 좋을 텐데 안 해주겠죠? 왜냐면 제 구독자 수를 보면은 해줘봤자 영가 없다라는 거 아니까 안 해줄 겁니다. 어찌됐든 뭐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까지 돈이 모이면 저는 무조건 소록을 사서 할 겁니다. 물론 뭐 그냥 인벤트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뭐 제 주력은 어쨌든 솔리드웍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솔리드웍스를 쓸 거고, 솔리드웍스가 더 좋은 거냐라고 하는데 그건 어차피 개취입니다. 제 개인 취향이에요. 개인 취향인 거지, 솔리드웍스가 더 좋다? 나중에 제가 솔리드웍스를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솔리드웍스가 더 안 좋은 점도 많습니다. 안 좋은,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특장,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솔리드웍스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단지 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솔리드웍스가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솔리드웍스를 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저한테 설계 1 자체가 3D 쪽으로 오게 되면은 저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게 솔리드웍스 쪽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3D 설명을 할 때 그때 초반에 이제 아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히스토리도 있으니까 그건 뭐 거기서 풀도록 하고요.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공초를 했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2023 한글 버전으로 하고 2024가 나오면 2024 한글 버전을 깔아서 할 거다.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공초가 되면서 좀 나아지면서 제가 그동안 OBS를 못 썼는데 지금은 OBS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장비 컨트롤이 좀 서툴러요. 그동안 다른 걸로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약간 난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지금 몇 번 다시 촬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설은 다 제쳐놓고 이 바뀐 환경에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할 건 뭐냐? 공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이제 띄워놓은 거 보면 대충 눈치채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일단 치수 기입 들어가야 되는데, 치수 기입 들어가려면 일단은 치수를 기입하는 기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치수를 기입할 거냐, 어딜 기준으로 치수를 기입할 거냐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공차의 개념부터 알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차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공차라는 게 나오면 일단 공차가 뭐냐부터 얘기가 나와야겠죠. 일단 공차가 뭐냐? 공차는 뭐 제 타이틀에도 달려있을 거지만 불량의 인정입니다. 내가 지금 제작한 제작품이 100% 불량이 날 거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공차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불량이야? 불량을 인정하면 어떡해? 불량 다시 만들려고 해야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치수를 기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기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치수를 딱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8이야. 자, 이렇게 주면은 일단 가공할 때 저 38이라는 치수를 맞추는 거잖아요. 맞추는 건데, 가공 작업자가 저 38이라는 치수를 호수점 0.001도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없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부품 만들고 두 번째 부품 만들면은 소수점 0.001 맞추냐?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38이라는 저 정치수는 죽었다 깨나도 못 맞춰요. 저거는 진짜 운이 아주 좋아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38이라는 치수가 무조건 못 맞추는 거냐? 아니에요. 이게 더럽게라는 표현 써도 되나? 더럽게 운이 나쁘면 38이 딱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확률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운에 맞춰서 38이라는 치수 딱 나오는 건 운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요새 가공 장비 기능 좋아졌는데? 기능 좋아졌죠. 그리고 공차 제어 잘 되는데? 잘 되죠. 공차 제어가 잘 되는 거지 정치수를 맞출 수 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공차를 1000분의 1 공차를 맞추느냐, 아니면 10,000분의 1 공차를 맞추느냐, 그런 이제 분해능이 높아졌다라는 거지, 제로 값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즉, 실제로 제가 도면을 어떻게 치수를 기입을 해서 내보내든 제작되는 모든 부품은 소수점 0.00001이라도 불량이 날 수밖에 없다. 확률이 아니라 무조건 불량이 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면을 이제 치수를 기입해서 내보낼 때, 알았어. 너 저 치수 못 맞추는 거 나 알아. 아니까 뭐 해줘야 돼요. 대신에 이 제품에 문제가 없으려면 최소한 여기서 여기 사이에는 값이 들어와줘야 돼. 라고 해서 그 범위를 주는데, 그 범위를 주는 행위가 바로 공차입니다. 그래서 불량을 알고 있으니 내가 불량 얼마에서 얼마 사이의 불량은 인정해줄게. 이거 불량 아니라고 쳐줄게. 라고 해주는 그 범위를 잡아주는 게 바로 공차. 네, 핸드폰이 갑자기 제 이상한 말을 감지를 해서 이상한 답변을 하네요. 어쨌든 그게 바로 공차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치수에는 항상 공차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죠. 자, 일단은 이렇게 공차가 이런 이유에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공차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건. 그래서 그 종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입한 치수에 이제 공차값이 붙게 되는데, 이 치수에 붙는 공차를 치수 공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형적으로 치수에 붙는 공차를 치수 공차다라고 얘기를 해요. 치수 공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치수 공차 말고 또 하나 있는 게 어딘가에 부품이 껴져요. 그러니까 구멍에 축이 껴지든 아니면 홈에 어떤 돌기가 껴지는데, 이런 껴지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공차들을 정리해 놓은 표가 있는데, 이제 이때 사용되는 게 바로 끼워 맞춤 공차입니다. 그래서 어딘가 조립될 때 껴진다라고 한다면 이 끼워 맞춤 공차라는 걸 활용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끼워 맞춤 공차 말고도 또 한 가지 있는 게, 이렇게 치수적으로 제어를 하다 보면 제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치수는 어떤 포인트 사이의 거리인데, 그게 아니라 형태적으로 무너지는 것, 즉 각도가 기울어졌다, 틀어졌다, 아니면 직진성이 나오는데 직진성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제어해줄 수 있는 형태적인 부분들을 제어를 못 해줘요. 수치적인 부분에 있는 공차들은.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뭐냐? 그 형태를 제어해줄 수 있는 형상공차 또는 기하공차라고 부르죠. 이 형상공차, 기하공차,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거는 치수에 붙는 치수공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치수공차에는 일반 공차, 그 다음에 정밀공차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 일반 공차와 정밀공차를 분류하는 개념 자체는 공차의 범위를 얼마만큼 인정을 해주느냐, 조금 중요도가 떨어져서 좀 넓게 잡아서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일반 공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중요도, 치수가 좀 정밀하게 맞아줘야지만 제대로 된다.
중요한 위치다라고 할 때 이제 그 중요한 치수에 대해서 부여해주는 공차를 정밀 공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차는 적용해주는 폭이 넓어요. 넓고 정밀 공차라고 한다면 적용해주는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해주느냐 그거 가지고 나눠지는 게 이제 일반 공차, 정밀 공차고요. 그 일반 공차도 단순히 하나의 등급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등급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일반 공차도 좀 타이트하게 좀 그나마 일반 공차지만 정밀하게 잡아주는 일반 공차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러프하게 가버리는 일반 공차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일반 공차랑 정밀 공차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치수에 이제 공차가 붙어야 된다라는 걸 알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미 이제 다른 사람이 작성한 도면들을 보시면 그냥 이렇게 공차 값이 없이 적용되어 있는 치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건 요 뒤에 요 뒤쪽에 뭐 값이 막 0.1 뭐 아니면 플러스 0.1 마이너스 뭐 0.05 뭐 이렇게 적혀 있는 이렇게 뒤에 이제 공차 값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공차 값이 적힌 거는 공차가 있다 알겠어. 그럼 공차 값이 없는 건 뭐냐? 라는 건데 이제 공차 값이 적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공차의 형태가 일반적인 공차 우리가 알고 있는 공차에 비해서 특수하다 또는 이 값이 일반적이지 않고 정밀하다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치수 뒤에 공차를 붙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차가 안 붙어 있는 치수들은 뭐냐? 전부 다 일반 공차에 준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공차가 어떤 분량을 인정해주는 범위라고 했는데 그 범위 값을 적어주지 않으면 작업자가 이 치수만 봐도 그 공차 값의 범위가 얼마인지 다 아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공차는 적용되는 저 치수의 값에 따라서 달라져요.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말은 일반이라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치수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저 치수 값이 어느 영역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그 공차 값이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이거를 다 외우고 있냐? 솔직히 외우고 있으면 천재일걸요? 왜냐면 이것도 등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등급까지 있는데 거기서 특정 등급, 자주 쓰는 등급만 외운다 그러면 뭐 머리 좋으신 분들은 외울 수 있는데 솔직히 저는 못 외워요. 단 한 번도 제가 실무하면서 그거 외워본 적 없어요. 못 외웁니다. 거의 대부분 못 외우고 있을 거예요. 물론 좀 천재성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못 외운다. 그럼 못 외우고 있는데 공차값을 안 적어주면 어쩌라는 얘기냐. 일반적으로 이제 도면에다가 모든 치수가 다 공차가 있는 거예요. 공차가 없는 치수는 없어요. 그러면 모든 치수에 다 공차를 부여하게 되면 도면의 치수가 너무 지저분하고 수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봐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일반 공차는 치수에다가 공차값을 특수한 형태가 아닌 이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 하면 어쩌란 얘기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전산형 기계도 기능사나 일반 기계기사 시험 볼 때, 도면 다 작성하고 이제 한쪽 구석에다 뭐 작성해요? 주소 작성하시죠? 그 주소에 공차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나오는 공차 값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적혀 있죠. 공차 값으로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공차, 일반 공차. 즉, 여기서 말하는 일반 공차란 뭐예요? 공차 값에, 공차 치수가 적혀 있지 않은 이런 경우는 일반 공차라는 거죠. 일반 공차. 저런 경우는 어디를 참고해서 봐라? 규격표를 참고해서 봐라. 자, 규격표를 참고해서 보는데 이런 게 나눠지죠. 가공부, 추조부, 이런 게 나눠져요. 왜냐면, 제작을 뭘로 하는지, 제작 방식이 뭐냐에 따라서 그 제작 방식에서 커버해 줄 수 있는 공차의 영역이 다릅니다. 정밀한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없는 제작 방식인데 그 제작 방식에다가 정밀한 공차를 부여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작하지 말란 얘기지. 왜? 지금 이 제작 방식으로는 이 공차 값은 커버 못 하는데 이건 억지 부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작 방식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공차가. 그러니까 일반 공차라고 해도 이게 가공을 통해서 제작할 때 가공을 통해서 제작할 때에 잡아줄 수 있는 공차의 레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주조부죠. 주조부는 뭐예요? 주물이죠, 주물. 쇳물을 녹여가지고 굳히는 행위. 근데 쇳물을 녹여가지고 굳히게 되면 이 공차 값을 어디에 의존하게 되냐면 쇳물이 녹았다가 굳어지면서 굳는다는 건 식힌다는 얘기잖아요. 열이 식으면서 어떻게 돼요? 수축하죠. 수축하면서 이제 변화되는 변화량이 있는데 그 변화량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그 변화량보다 더 정밀한 거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더 정밀한 걸 요구한다 그러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변화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조부인데 이 주조부 말고 또 뭐예요? 주강부가 있죠. 여러분들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거에는 주조부만 나와 있는데 저거 말고도 이제 주강부라는 게 존재한다. 주강부.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강사님들 거의 대부분 이건 외워서가 여기 안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저부도 주물이고 주강부도 주물인데 왜 따로 있냐? 왜? 재질이 다르니까. 주저부는 못 써요. 회주철. 그렇죠? 주강부는 못 써요. 탄소 주강품. 재질이 다르면은 이게 열 변형의 성질도 달라. 그러니까 얘가 식으면서 수축하는 수축량이 두 개 재질이 다른 거야. 다르니까 어떻게 해? 공차도 따로 잡아줘. 커버해줄 수 있는 범위, 레인지가 다른 거야.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가공부 해서 나왔을 때는 KSB ISO 2768-M인데 이 규격은 여기까지입니다. 규격표는 여기까지예요. 2768 요 내용을 가서 그 다음에 뒤에 요 M은 뭐냐? 등급입니다. 등급.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반 공차도 다 일반 공차라고 다 같은 일반 공차가 아니라 좀 더 정밀한 일반 공차가 있고 좀 더 러프한 일반 공차가 있다. 등급. 그래서 저 얘기는 뭐냐? KSB ISO 2768에 있는 일반 공차를 따르는데 그 중에 M 등급을 따라줘 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주소에 달아놓으면 도면에 이렇게 치수가 기입이 안 돼 있으면 작업자는 뭐예요? 그 KS 규격표를 찾아봐서 그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이것을 가공해야 된다. 만약에 작업자가 그 범위 밖에 벗어나게 이걸 가공하면 뭐예요? 작업자가 가공을 잘못한 거니까 작업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공차라는 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공차 제시했잖아. 제시했는데 너 거기 못 맞췄어. 내가 너 분량 내는 거 나 아는데 대신 그 분량 범위를 내가 접어줬는데 너 그 분량 범위를 벗어났어. 그럼 네가 잘못한 거야. 즉 네가 다시 제품 네가 돈 들여서 다시 해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제 설계자고 그 가공 그 업체 대부분 자체 회사에서 가공하는 게 아니고 나면 이제 업체하고 하는데 업체하고 돈 문제로 싸우게 돼요. 이거 가지고 공차값 가지고. 네가 도면에 치수기입 이렇게 해가지고 업체에서는 분량이 나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당신네들이 도면에다 치수기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분량이 난 거니까 이거 우리 측에 맞아. 이 부품 다시 하려면 돈 더 줘. 가공업체는 당연히 그 주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설계하는 사람에서는 무슨 소리야. 네가 도면에 대한 규격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거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공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차를 적어주는 행위가 되게 중요한 게 나중에 이거 가지고 책임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들은 이 공차를 제대로 선정할 줄 알아야 되고 잘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제 내가 선정한 범위 내에 가공을 해봤는데 제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설계 미스죠.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위해서도 이런 공차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지금 저 부분, 이거는 이제 축이잖아요. 축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38이라는 치수는 뭐예요? KSB ISO 2768에 적용을 받아. 그래서 제가 제공해드린 거에 이제 뭐가 제공이 됐냐면 가공부의 일반 공차, 그 다음에 주조품의 일반 공차, 그 다음에 주강품의 일반 공차. 이 표를 제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른 거에 따라서 돼 있다. 근데 이 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히 국가자격 시험만 공부를 했다 그러면 못 봤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서는 케이스 규격 번호만 알면 되지. 왜냐면 어차피 그 번호만 적는 거니까 저 값을 실제로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봤을 일은 없겠죠. 어쨌든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여기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이게 치수에 따라서 적용받는 치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일반 공차가 조금 이상하게 돼 있어요. 못따기를 제외한 선의 치수에 대한 허용 편차라고 돼 있는데 못따기를 제외했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끝에 못따기 돼 있잖아요. 여기 38인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잖아요.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인데 못따기가 제외했다 그러면 저게 이제 이 길이를 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못따기를 제외했다라는 건 이제 이 직경, 그러니까 직경에 못따기 가공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한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38이라는 순수한 치수를 얘기하고 이제 요 못따기 부에 대해서 허용 편차가 따로 나왔어요. 못따기를 포함한 허용 편차. 근데 이거는 이제 바로 요 못따기 부에 대한 편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못따기 부만 이렇게 편차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요 길이값이 요거는 되게 작게 나와 있죠. 여기서는 뭐 2000에서 4000 이런 게 안 나와 있는 게 이게 이건 순수하게 못따기 값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못따기 값일 때 이 정도의 이제 공차가 더 가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느 길이?
이 길이에 대해서. 저 못하기가 적용된 건 이제 실제 못하기가 되고 나면 이제 이 길이가 나오는데 이 길이에 이제 이 값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적용을 받는 게 어떻게 받냐?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해요. 38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준을 이제 열로 보느냐 애매한데 가공이 들어가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죠. 가공 방향을 보셔야 돼요. 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가공이. 그러면은 요 끝면에서부터 요면까지 이제 치수를 보는 건데 치수가 지금 38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부분이 0.5에서 3, 3에서 6, 6에서 30. 여기까지는 적용 안 받죠. 그러면 30에서 120. 그 사이에 들어오죠.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 공차값이 다 달라지잖아요. 공차값이 다 같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걸 외우고 있으면 천재라니까. 그렇죠? 못 외우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정밀급이 있고 중간급이 있고 거친급이 있고 매우 거친급이 있어. 그렇죠? 당연히 정밀급 시 숫자가 적을 테고 그 다음에 중간급 하면 좀 커질 테고 공차가 그 다음에 거친급 더 커지고 더 커지지.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이제 아까 봤던 거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중에 M이면 중간급이다. 중간급을 따라주세요. 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 38은 어떻게 돼요? 공차가. 38이 저게 일반 공차다. 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30초가 120 이하에서 중간급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3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가공하는 작업자는 옵셋 0.3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여기서 0.3 여기서 0.3 실제 가공했을 때 치수가 37.7이 나와도 되는 거고 38.3이 나와도 되는 거야. 요 사이에 들어오면 다 불량 아니야. 오케이. 맞아. 제대로 가공했어.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 공차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거리가 일반이 아니라 이제 정밀하게 제어돼야 된다. 그러면 정밀 공차를 따라 붙여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일반 공차의 개념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거는 가공일 때 여기는 가공으로만 제작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90이다. 라는 거예요. 90인데 지금 이제 이면과 이면 사이의 거리잖아요. 저기가 90이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일반 공차를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가공의 일반 공차를 적용하면 90이니까 지금 보면 중간급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죠? 0. 플러스 마이너스 0.3. 그렇죠?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기준이 달라요. 플러스 마이너스 0.3이라고 했는데 아까는 한쪽 끝에서잖아. 한쪽 끝에서 여기까지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얘는 만약에 이제 요 양끝이 가공이라고 한다면 요 양끝이 가공이다. 지금 그걸 가정하고 이제 공차를 주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0.3이면 얘는 중심, 얘는 대칭이기 때문에 형상의 대칭이기 때문에 중심을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길이는 0.3이 차이 나가는 게 맞는데 중심을 기준으로 0.4가 차이가 나려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저 값이 반으로 나눠져서 옵셋 0.15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줘야 돼요. 이렇게 가야지 전체 길이가 중심을 기준으로 0.3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치수 기입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텐데 대칭 영상은 중심 기준으로 치수를 기입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개념이 이 치수 사이에 들어가는 공차는 요 가운데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들어가야 돼. 이런 의미까지 같이 포함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치수가 뭐 간혹 가다가 이러시면 저거나 저렇게 기입을 하나 이렇게 기입을 하나 뭔 차인데 왜 대칭 영상은 이렇게 기입하면 안 된다고 하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공차를 포함하게 되면 왜냐하면 공차라는 건 이제 나중에 이제 공차가 들어가는 치수가 여러 개가 나오면 누적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그걸 조합을 해보면 원하는 형태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잡으려면 그 공차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고, 이 공차가 제대로 적용되려면 형상에 따라서 한쪽 끝단 기준이냐, 대칭 기준이냐, 아니면 오른쪽 끝단 기준이냐, 왼쪽 끝단 기준이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얘는 공차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저 가공품의 일반 공차 하면 여기서 이제 대칭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밀어. 그렇죠? 아이고. 이렇게. 제가 동쪽 입력을 안 껐네요. 동쪽 입력 싫어하는데. 캐드 막 깔아가지고 설정을 저걸 안 잡아놨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대칭으로 들어가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대칭을 기준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허용이 된다라는 건데, 이건 일반 공차잖아요. 가공의 일반 공차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야? 가공이 아니죠. 이 면은 무슨 면? 가공하지 않는 면. 주물면입니다. 주물면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주물로 제공되는, 어차피 이제 얘는 필렛 이렇게 많으면 얘 가공으로 이걸 가공하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 형상 자체를 전부 다 가공을 하려고 그러면 소재 낭비가 너무 심하다. 이런 건 앞에 강좌 보시면 나와요. 소재 낭비가 너무 심하니까 결국은 얘는 이제 주물로 만들고 치수가 이제 정밀하게 필요한 부분들만 부분적으로 가공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요 끝은 가공이 전혀 안 들어가요. 여기 요 필렛 부분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여기 필렛이 이렇게 있는 이유가 쇳물이 여기를 부드럽게 타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필렛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결국 주물면이라는 얘기예요. 필렛하고 저렇게 탄젠트하게 접하게 딱 돼 있으면 결국 주물면이, 양 끝단이 주물면이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뭐예요? 주물에 해당하는 그 KS 규격의 적용을 받아야지. 그게 이제 뭐예요? 이제 주저부. 그렇죠? 주저부가 되는 거예요. 주저부는 뭐예요? KSB 0250. 마찬가지 이것도 요 뒤에 CT는 뭐예요? 등급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KSB 0250에 가면 어떻게 돼 있느냐? 주저품에 딱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보면은 주저 공차 등급 CT.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저 CT라는 거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좀 공부하신 분들, 일반 기계 공부하신 분들은 저거랑 비슷한 거 하나 본 거 있어. 뭐? IT 공차. IT 공차는 이제 인터내셔널 톨러런스라는 말 자체가 이제 공차죠. 톨러런스. 즉,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톨러런스, 공차다. 근데, IT 공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공의 일반적인 공차의 범위를 표로 정리해 놓은 걸 이제 IT 공차라고 합니다. 이제, 이 IT 공차의 등급에는, 초정밀, 정밀, 그 다음에 일반 공차가 모든 범위가 다 들어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표가 정리가 돼 있어요. 그게 이제 IT 공차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채택을 해서 일반 공차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저 CT라는 건 뭐냐면 캐스트. 캐스트가 뭐예요? 캐스트가 바로 주조입니다. 네, 주조. 주물 방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어디 뭔가를 녹여가지고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굳혀가지고 이제 어떤 형태를 만드는 주물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 캐스트 주물에서 사용하는 T 톨러런스. 그렇죠? 그래서 주물 공차다. 그래서 이 CT라는 게 나오고, 마찬가지 1등급에서부터 16등급까지. 당연히 1등급은 정밀할 테고, 16등급은 좀 이제 많이 널널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주물 자체가, 이제 재료의 변형량이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값들이 크고, 여기 이제 1등급까지 가는데,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 주물하면 어떤 애는 저렇게 정밀하게 갈 수 있고, 어떤 애는 정밀하게, 이거 100분의 몇 나오잖아요. 저렇게 정밀하게 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냐, 주물도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 하는데, 저렇게까지 하려면은 이제 제조가 되게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이제 온도 변화에 따른 그 변형량 자체를 최소화하려면은 그 온도를 되게 천천히 식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물로 빨리 생산을 하려고 그러면 빨리 식혀가지고 빨리 굳혀가지고 빨리 틀에서 빼내고 다음 것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해주려면은 온도 변화를 되게 천천히 오랫동안 기다려줘야 된다. 천천히 해서 온도에 의해서 이게 변형되는 그런 것들 조건들을 최소화시켜줘야 된다. 제작이 어려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적절한 선, 제작 속도하고 그런 거 맞춰서 적절한 선을 이제 정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국가자격 시험에서 이제 주로 참조하는 건 뭐예요? 이제 거기서
CT 11등급을 쓰겠다. 그래서 요 등급에 있는 걸 보겠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서 결론이 나면 이제 얘네들을 보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죠. 얘네들을 보는데 지금 이제 값이 얼마야? 90이야. 그러면 이제 값이 어디에? 여기에 들어오는 걸 봐야지. 여기서 이제 어디에 속하느냐를 봐야 되고 90이니까 그러면은 63에서 100 사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오버랩 되는 구간이 어디예요? 아, 오버랩 되는 구간이 여기다. 4.4다. 이렇게 돼요. 4.4. 결국은 이제 요거의 이제 공차는 4.4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대칭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대칭으로 적용되니까 그럼 저 4.4가 대칭으로 적용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 4.4를 이제 4분의 1로 나누면 됩니다. 1.1이죠. 옵셋 1.1. 여기 1.1mm. 1.1mm. 그 다음에 안쪽으로도 1.1mm. 안쪽으로도 1.1mm. 그래서 92.2. 87.8. 이렇게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물은 1mm, 2mm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는 분량 날 수 있어. 그러니까 저 주물로 만든 형태를 순수하게 정밀한 부분은 사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밀한 치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1, 2mm, 2mm가 저렇게 틀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물로 뜨고 가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특징이 뭐냐면 요렇게 이제 긴 쪽이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요 두께예요. 두께. 요 두께. 그럼 두께는 이제 여기서 구니까는 여기서 이제 CT11 2.8이냐? 아니요.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이제 주기에 나와요. 밑에 주기에 나와 있는데 이제 살 두께라는 얘기가 나와요. 살 두께. 아이고. 여기 보면 이제 살 두께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살 두께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이제 공차 적용되는 게 이제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께를 가지는 요 길이가 적용되는 두께를 가진 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다 살 두께라고 합니다. 살 두께. 그러면 요 9mm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CT 1에서 15에서의 살 두께에 대해서 1등급 큰 공차.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전체 길이 90은 뭘 가지고 했어요? 여기서 11등급을 가지고 했어. 이렇게 했으면 저 살 두께는 1등급 큰 거 11을 가지고 해. 그러니까 즉 저 얇은 살의 두께에 대한 공차 제어가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주물은. 그렇게 이해를 해. 공차 제어가 더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한 등급 더 높은 거 써. 더 러프한 거 써. 저거 똑같은 등급으로 적용하면 네가 못된 놈이야. 이런 얘기예요. 너 왜 억지 부려? 그거 제조상으로 그렇게 제조가 안 되는데. 그쵸? 설계자한테 억지 부리지 말란 얘기예요. 공차에 대해서는 더 큰 공차, 한 등급 정도로. 그래서 지금 보면 16등급까지 있잖아요. 이 16등급은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16등급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사이즈, 9요 90엔 적용 못해요. 못하고, CT15를 요 90에다 적용을 했을 때, 살 두께로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써있죠. 주조품의 살 두께에 대해서만 적용합시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등급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CT 공차가 저 길이 방향으로는 15등급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15등급.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살 두께는 이제 12의 영향을 받으니까 9mm니까 그러면 4.2냐. 4.2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옵셋 2.1 해서 4분의 1이니까 옵셋 작은 따옴표 CAL 2.1 나누기 2가 돼야지. 4분의 1이니까 2.1이면 반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냐? 아니올시다. 이건 아니에요. 선생님 왜 아니에요? 대충 이렇게 적용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주물이 아니야. 주물면이 아니야. 우리가 그린 건 완제품의 도면이잖아요. 저 바닥은 뭐야? 저 제품을 안착해야 돼. 안착하려면 바닥이 어떻게 해야 돼? 매끈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 저기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뭐예요? 저 바닥은 나중에 이제 요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중요해. 제가 좀 문제에 보면 여기 정밀 공차 들어가 있어요. 100분의 몇 들어가 있을 거야, 공차가. 근데 이면이 주물면이야. 주물면에서 왔다 갔다 해. 정밀하게 맞출 수 있어? 지금 보면은 거기 공차 값은 100분의 몇 써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주물에 벌어지는 게 100분의 몇이 아니라 1mm가 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럼 뭐예요? 무조건 가공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물 형상에서 두 선이 이렇게 딱 교차가 하는데 그 끝이 그렇게 뾰족해. 뾰족하면 뭐야? 이면에 가공이 들어가든가 이면에 가공이 두 면 중에 한 면은 무조건 가공을 해야 된다. 주물에서는 그렇게 판명이 되는 거예요. 뾰족한 모서리가 있어? 그러면 그 모서리에서 만나는 두 개의 면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공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가공 안 하는 면이잖아. 이게 탄젠트고. 그리고 여기는 바닥에 안착되는 면이니까 정밀해야 돼. 여기서부터 센터까지 높이도 중요해. 그럼 뭐야? 이 면은 무조건 가공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도면을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가공이 돼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주물이 요만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며. 요만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실제 주물로 만들 때는 얘는 이 범위가 벗어나야 돼. 벗어나는데 이 공차 부위가 벗어나야 돼. 이렇게 벗어나는데 이게 요 최소가 여기니까 그럼 여기를 딱 맞추느냐? 여기 이렇게 딱 맞추냐? 그것도 안 돼. 왜냐면 이렇게 딱 맞추면은 운 나빠서 요렇게 주물면이 나왔어. 그럼 가공을 더 못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공 여유를 더 줘야 돼요. 요 오차 범위 최소에서 가공 여유를 더 줘야 돼요. 이제 이 값을 얼마를 주느냐? 그거는 이제 또 뭐 저기에 들어가는 이제 표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KB025에 가보시면은 요 사이에 이제 가공 여유를 줄 수 있는 그 값에 대한 표가 있어. 그걸 보고 또 선정을 해야 돼. 그래서 실제 가공이 되려면 이게 단순히 이제 처음에 주물로 만들 땐 9mm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가공할 수 있는 가공 여유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주물의 오차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실제 두께는 훨씬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요 두께에 대한 살은 가공으로 쳐내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일반 공차가 적용이 된다. 어찌됐든 이제 저기에 써져 있는 값들은 이제 그런 일반 공차에 적용을 받는다. 주물로 뜰 때 아까처럼 저렇게 가공이 들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 가공 여유까지도 다 고려해가지고 주물로 떠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제품 도면만 준다. 그래서 이 도면을 그대로 주면은 만약에 주물 회사에서 이 도면을 그대로 받는다 그러면 요거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요 두께 맞춰가지고 주물 틀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주물 회사는 책임을 다 져야 돼. 여긴 분명히 가공면인데 파악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물 뜨는 사람들도 자기네 주물 제작에 필요한 도면을 또 별도로 만들어야 돼.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특수 공정에서 필요한 도면이다. 공정도. 근데 이 공정도를 설계자가 해주느냐? 기본적으로 설계자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공정의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설계자가 도면을 제공을 하는 거는 완성도에 제품에 이 부품이 완성됐을 때 이런 치수를 가져라는 거고 이제 공정도는 그 공정의 프로세스에 전문가가 있어요. 그 전문가들이 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 설계자가 다 안 해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도면에서 자꾸 가공의 특수성을 따지시는 분들, 너무 심하게 가공의 특수성을 따지시는 분들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게 가공의 특수성에 관련된 치수, 그러니까 가공하는 작업자가 편하게 볼 수 있는 도면은 결국은 그건 가공의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설계자가 하는 게 아니야. 설계자는 최대한 배려를 해줄 뿐이야. 가공 작업자를 배려해줄 뿐이지 이게 설계 기준하고 맞지 않는다? 설계의 중요한 포인트하고 맞지 않는다면 가공 작업자의 편리함을 무시하고 설계 기준에 초점을 맞춰서 치수를 기입해주고 정리해주는 게 옳은 방법이에요. 근데 되게 가공 성향이 짙은 사람들은 무조건 이 제품이 불량이 안 되려면 무조건 가공 작업자가 보기 좋은 도면을 만들어줘야 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됐어요. 너무 가공 위주로 가지 말란 말이야. 왜 그래? 사람이 편협되게.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도면은 가공 작업자만 보는 게 아니다.
가공작업자가 보는 게 아니다. 이걸 조립하는 조립작업자도 본다. 그럼 뭐 조립작업자는 왜 고려 안 해주는데? 이 조립작업자가 보기 좋은 도면하고 가공작업자가 보기 좋은 도면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누구 기준 맞춰? 가공? 에이, 뭔 소리야. 그건 아니지. 이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가공은 외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외주는 뭐야? 하청이잖아. 근데 조립은 우리 회사 사람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럼 뭐야? 조립 작업자를 무시해? 그럼 나랑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를 무시한다는 얘기인데? 가공 작업자 편하게 해주겠다고 조립 작업자 불편하게 도면을 그렸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면에는 정보만 정확하면 이게 가공 작업자가 보기 불편한 도면이라도 도면에 기입된 정보에 오류가 없으면 가공 작업자가 자기가 보기 불편하다고 도면을 잘못 봤다? 그건 가공 작업자 책임이에요. 도면 그린 사람 책임이 아니라. 이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공 작업자도 도면을 제대로 판독할 줄 알아야 돼요. 마치 도면에다가 자기 편한 대로 치수 기입을 안 해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량이 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 마라. 근데 이제 이런 충돌이 없다. 중요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가공 작업자를 배려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급적이면 그래주면 좋다라는 거지. 마치 가공 작업자를 무조건 배려해서 무조건 가공 위주로 도면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주의하셔라.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되게 말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차의 개념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탄소 주광품. 주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스퍼기어가 이제 탄소 주광품에 해당할 텐데 얘는 이제 주광품에 여기에 이제 공차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외워야 되는 게 KSB 0418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학원 강사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다시 B급. B급이라고 적어줘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B급이 미들, 중간급이야. A급이 정밀급이고, B급이 미들, 중간급이고, C급이 러프.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친 등급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 등급이 B급을 채용을 해라. 얘도 이제 마찬가지 적용되는 치수. 120 이하냐, 아니면 120, 350 이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공차 값이 나눠진다. 기본적으로 이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라도 적용돼 있죠. 유일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안 적혀 있는 게 주조만 그래. 이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니고 뭐예요? 공차 값의 2분의 1을 양으로 나머지를 음으로 그런 그렇게 해서 대칭으로 적용을 한다. 대칭적으로. 이렇게 써 있죠. 대칭적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제 공차라는 것을 이제 적용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공차를 적용을 하고 이제 요게 이제 일반 공차고 이제 일반 공차가 아니고 이제 여기 이제 문제 도면을 보면 요렇게 8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에 적용된 거는 정밀 공차. 왜냐면은 바닥에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높이가 정밀하지가 않으면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기어가 조립이 되는 거잖아요. 기어의 높이가 어디서 결정나요? 이 높이에서 결정나거든. 근데 이 높이가 정밀하지 않으면 뭐예요? 상대편 기어를 이제 조립을 할 때 안 맞아가지고 얘가 이제 뭐 84인데 정밀하지 않게 위쪽으로 이제 일반 공차가 84가 가공의 일반 공차가 84가 어떻게 되냐? 84면은 30에서 요거니까 0 플러스 마이너스 0.3. 근데 얘는 이제 대칭 기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대칭 기준이라고 볼 수 없어서 한쪽으로 확 쏠리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얘를 기준으로 보느냐, 얘를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 확 달라지는데 어차피 이제 얘를 기준으로 보기는 힘들고 이제 여기에 값이 주면은 이제 요 중심축이 이제 기준이 될 테니까 여기서부터 중간급이니까 0.3이니까 이제 이게 맥스 이제 옵셋 0.3.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이제 0.3 이렇게 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편차가 나는데 그러면 이제 높이가 기어 센터의 위치가 이제 이렇게 84.3이 나온다. 그러면 기어가 위로 올라갔잖아. 근데 상대편 기어는 정위치에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기어가 서로 싸우지. 그쵸? 싸워서 조립이 안 되지. 이빨이 싸워가지고 0.3mm 때문에. 그쵸?
그래서 조립이 아예 안 돼 버린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정밀하게 간다. 정밀하게 간다는데 거기 이제 문제에 보면은 이제 공차값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애매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들어가요. 원래 이게 실무라면.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도면에서는 파악이 안 돼요. 문제 도면에서 파악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기어가 우리가 이제 이쪽에 있잖아요. 기어가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상대편 기어가 위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물리느냐 아니면 아래쪽에서 들어와서 물리느냐 이건데 솔직히 말하면 아래쪽은 이렇게 볼트 체결하는 데가 있고 솔직히 이렇게 설계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이쪽이 이렇게 돌출 안 될 거야. 이쪽이 요 안으로 들어가 버릴 거야. 볼트 체결할 때 하는 데가 이제 상대편 기어랑 걸리니까. 그래서 이 구조에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는 기어가 만약에 위아래 중에 한 군데, 상대편 기어가 위아래 중에 한 군데 있다 그러면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위에 있을 때랑 아래 있을 때랑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기어가 상대편 기어가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일반적으로 이제 정밀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써요.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쓰는데 이 중에 플러스 공차를 쓰면 안 돼요.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0에서 마이너스만 허용해요. 마이너스 0.1이든 그래야지 다운해서 기어 틈새가 벌어져. 그렇죠? 벌어져야지 그럼 약간 이제 백래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조립은 돼. 근데 얘가 플러스가 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조립이 안 돼. 그래서 정밀 공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주어져 있어도 그 플러스 값을 쓰면 안 돼. 만약에 이제 기어가 이제 밑에 있다라고 하면 반대예요. 플러스 값만 허용해야 돼요. 마이너스 값을 만약에 이 상황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공차, 그러니까 0에서 마이너스 0.1 이렇게만 허용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보면은 이제 플러스만 간혹가다 이제 시중에 돌고 있는 예제집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거는 조금 도면에 문제가 있다. 그게 문제 있다면서 선생님은 왜 예제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적었어요?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실무하시는 분들이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는 거 아니에요. 기어가 어디에 붙느냐의 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기어가 이렇게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지 않고 상대편 기어가 측면에 있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는 게 맞아요. 어차피 이제 이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대신 정밀도만 나오면 상대편 기어랑 높이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아줘야 되니까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편 기어가 어디 붙느냐에 따라서 정밀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가진 공차를 쓰는데도 플러스만 쓸 거냐 마이너스만 쓸 거냐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다 쓸 수 있느냐 이런 게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 때 볼 수 있는 시험 문제에는 그런 게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고 시험 문제 기준으로 하면은 그 부품은 기어가 이쪽 측면에 있든 상대편 기어가 이쪽 측면에 있든 이 두 경우에밖에는 못 쓴다. 이렇게 봐야죠. 아니면 만약에 기어가 이제 위에 있다 또는 아래에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값이 고정이에요. 고정이니까 이걸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줬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위치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애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요 위아래께 위치 조정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그런 상태로 설계가 끝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엔 절대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넣으시면 안 된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결정해서 넣으셔야 된다. 실제 실무하시는 데는 이제 요런 복잡성과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기본적으로 정밀 공차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건 좀 애매하다. 어쨌든 이제 그 위치 관계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밀 공차를 쓰는데 이제 그 정밀 공차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건 KS 교육표에 시험 때 볼 수 있는 KS 교육표에도 있죠. 그게 바로 중심거리 허용차입니다. KSB 0420에 정의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때 볼 수 있는 거는 요것만 있습니다. 1급과 2급. 그렇죠? 1급과 2급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0급에서부터 KS 교육에는 4급까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이제 2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2mm가 아니죠. 2mm가 아니다. 여기 써 있죠. 미크론이라고. 단위가 미크론이다. 즉 저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0.002mm다. 1000분의 2mm다. 라는 거예요. 근데 0급은 이제 여기 써 있어요. 참고. 그러니까 아주 정밀한 거니까 웬간하면 못 맞힐걸? 참고만 해. 라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정밀급으로 사용되는 건 1급입니다. 그리고 보통급으로 사용되는 게 2급이고, 그 다음에 거친급으로 사용되는 게 3급이고, 그 다음에 아주 중에서 떨어질 때는 4급까지 갈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이제 2급을 보죠. 2급. 왜? 중간 등급. 그래서 이제 1, 2급만 적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2급에 있는 값을 본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84다. 라고 돼 있으니까 84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 50, 80, 80, 120. 여기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중에 2급은 27이다. 그래서 여기 값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0.027이 된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만약에 기어가 위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0에서 마이너스 0.027로 선정해 주는 게 맞다. 만약에 기어가 아래에 있다 그러면 플러스 0.027에서 아래는 0값으로 잡아주는 게 맞다. 이런 상황이 생긴다. 실무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 내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쓸 거냐, 플러스만 허용을 할 거냐, 마이너스만 허용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해야겠죠. 어쨌든 정밀공차는 무조건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표가 있지만, 이거를 여기다 공차값을 이렇게 안 적어놓고, 정밀공차는 이걸 따지십시오. 그러면은 똑같이 치수가, 얘랑 똑같이 공차가 안 적혀 있는데, 얘가 정밀치수가 적용돼야 되는 건지, 얘가 정밀치수가 적용돼야 되는 건지, 가공작업자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정밀공차는 무조건 요렇게 값이 선정되면 요 뒤에다가 값을 내가 기입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기입해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치수 기입 쪽에서 알아볼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차라는 게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일반 공차, 그 다음에 정밀 공차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어요. 이렇게 되고, 저런 식으로 이제 공차가 나눠지고, 저런 식으로 공차가 적용이 되고, 저 공차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땐 어떻게 판단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일반 공차입니다. 일반 공차. 자, 그래서 아까 한 대로 다시 와서 이제 일반 공차 보면은, 자, 일반 공차 이제 원래대로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8이다라고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치수 기입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표를 설계하는 사람들도 안 봅니다. 안 보고, 이제 설계하는 사람들이 일반 공차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반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0.1. 근데 말이 안 되죠. 38은 KS 규격상에서 정의되어 있는 게, 중간급을 쓴다 그러면은, 0.3이고요. 이걸 정밀급으로 봐도 0.15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0.1로 봐. 자, 이제 실무에서 이거를 0.1로 보는 이유가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0.1로 보는 이유가 뭐냐?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가공 위주 강사님들이 많이 하는 얘기, 흔히 하는 얘기인데,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서 가공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다. 옛날하고 다르다. 그래서 공차 기입 안 하고 치수만 대충 적어줘도 엔간에서는 공차 다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얘기 하시는 강사님들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 뒤져보세요. 유튜브에서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봤어요. 근데 그분들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 얘기예요. 가공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엔간에서는 어떤 38 맞춰라 그러면 저게 플러스 마이너스 0.3? 에이, 무슨 소리. 그냥 대충 막 가공해도 잘 들어와요. 그건 맞는 얘기. 왜냐면 가공기 자체의 정밀도가 그렇게 높아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설계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요새는 어떻게 가공을 해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0.1에서는 벗어날 일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설계자들이.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원래 이 표를 찾아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줘야 될, 여기다 기입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선생님 일반 공차는 기입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반 공차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플러스 값만, 아까 이제 정밀 공차에서 얘가 있잖아요. 상황이 이러면 플러스 값만 쓸 때가 있고 상황이 이러면 마이너스 값만 쓸 때가 있다. 근데 일반 공차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치수 기입할 때 나올 건데, 일반 공차 영역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플러스 공차만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공차만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적어줘야 돼. 왜냐하면
표에 의한 일반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그때 적어줘야 되는데, 그때 적어주려면 설계자도 이 표를 찾아봐야 돼요. 근데 설계자들이 이 표를 안 봅니다. 안 보고 어떻게 해버리느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다. 그렇게 해버리는 게, 왜냐면 중간급에서 일반 공차 제일 작은 게 얼마예요? 0.1이야. 그래서 그래요. 0.1.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0.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0.1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0 마이너스에 안 붙죠. 0은 그냥 0 이렇게 적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비슷한 상황인데 가끔 가다 보면은 플러스 0.05에서 0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들 계죠. 그분들은 뭐냐면 이건 일반 공차의 범위가 아닌데 플러스 값만 필요하다.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 공차를 썼다. 그렇게 0.05까지 가면 정밀 공차를 적용을 해준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공차 값을 한쪽 범위만 잡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표를 찾아가지고 한쪽 범위 적용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일반 공차에서 여기에 이제 뭐 껴지는 게 요 축의 길이하고 딱 맞게 돼 있다. 그래서 얘는 약간 더 길게, 살짝 길게 더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플러스 공차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뒤에 플러스 0.3에 3에서 0까지 이렇게 적어줘. 원래 이제 이걸 보고 찾아서 그렇게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주고 어떻게 한다? 그 저 표를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플러스 0.1에서 0. 0은 플러스 0.1은 그 안에 들어서 요새 가공기를 발전했으니까 가공은 충분히 맞힐 수 있는 치수야. 그러니까 잠만 말고 그냥 0.1 범위에 맞춰. 내가 저 표 찾아보기 귀찮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 적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 우리가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나 일반 기계기사에 이제 실기할 때 공차값 플러스 마이너스 값 일반 공차에서 하나만 쓸 때 실제로 이 방식 가지고 해요. 대부분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시중에 돌아다니는 정답 보면은 저 일반 공차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값 나누는데 이거 찾아가지고 요 길이 38이니까는 플러스 0.3에서 0까지 그렇게 적어놓은 정답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원래는 일반 공차가 적용되면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요. 설계자만 너무 득보는 거 아니냐? 뭐 어쩌고서 도면 그리는 사람이 설계자인데. 그쵸? 그렇게 됩니다. 근데 설계자는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내가 도면을 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고, 이게 0.3이어야 되는 게 일반 공차에서 0.1 범위 내에 들어온다 그러면 정밀도가 그나마 높게 나온 거니까, 높게 나오고 뭐 목적은 달성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일반 공차 범주에 들어오는 거니까 상관은 없다. 그렇죠? 제품 품질상에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일반 공차랑 치수 공차에 관련해서 일반 공차랑 정밀 공차에 설명을 했는데 이제 요거를 알게 되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치수를 기입을 하는데 여기 기준으로 치수를 기입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 여기 기준으로 치수 기입했을 때,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치수 기입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저길 기준으로 치수 기입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공차값이 누적이 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길래 기준 잡는 게 중요하냐?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물에 관련된 공차도 적용을 해보고 다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이제 공차 표들은 제가 이제 첨부 파일을 다 올릴 겁니다. 올릴 거니까 다운받아서 참고하시면 돼요. 실제 저 부분은 이제 설계를 하실 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